안녕하세요. 경기도 끄트머리 흙 냄새랑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시골 마을에서 배밭 일구는 43 김영숙입니다. 슬에 자식은 없어요. 애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 좀 했지만 덕분에 남편이라는 아주 거대한 큰아들을 하나 건사했죠. 지난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의 시댁빚 갚느라 제 꽃다운 청춘을 아주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놈이 참 요물입디다. 평생 흙 파먹고 살 팔자인 줄 알았던 저희 부부한테 로또보다 더한 일이 터진 겁니다. 시댁 과수원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딱 찍히면서 보상금이 무려 35억 원, 세상에 35억이라는 돈벼락이 떨어진다지 뭡니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니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춰야 정상인데 이 35억이 제 인생을 아주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저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돈 냄새를 맡더니 20년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더군요. 조강지처인 저를 촌스럽다고 괄시하는 건 기본이고 급기야 어디서 딸 같은 새파란 여자를 데려와서는 저를 내쫓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돈 앞에서는 20년 의리고 부부의 정이고 뭐고 헌신짝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믿었던 남편이랑 시누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여우짓하던 여자까지 싹 다 정리해버린 기막힌 배신과 통쾌한 복수극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팝콘 하나씩 챙기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여기 토박이에요. 읍내시장 입구에서 30년 넘게 영숙이네 청과 간판 달고 장사하시는 저희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어찌나 성실하신지 새벽 공판장을 하루도 안 빠지시니 큰 부자는 아니어도 밥은 안 굶고 살았죠. 거기서 차로 한 20분 더 들어가면 산비탈에 제법 큰 배 과수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의 시댁입니다. 저희 친정 아빠랑 시아버지가 호영오지 않은 40년 지기 절친이시거든요. 주말이면 두 분이 낚시터에 나란히 앉아서 세월을 낚으시는데 아주 부부보다 더 찰떡같이 붙어 다니셨습니다. 형님, 이번에 배농사는 잘 됐소? 내가 공판장에 말 잘해둘 테니 걱정 마시오. 올해야말로 아주 당도가 기가 막히게 올라왔더라고. 형님이 신경 써준 덕분이니 내가 막걸리라도 한 잔 크게 사야겠어. 아우님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나중에 우리 병국의 놈 장가갈 때 배값 좀 톡톡히 쳐주게. 자네 아들놈 덩치만 컸지. 아직 장가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좋은 색식감이라도 좀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두 분이 기분 좋게 막걸리 잔 부딪히며 사돈 맺자 농담하던 게 진짜 현실이 돼서 제 발등을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남편 박병국이 그 인간은 저한테 남자가 아니라 그냥 콧물 훌쩍이던 동네 오빠였거든요. 해가 쨍쨍하면 냇가돌 들쳐가며 가재 잡고 달 뜨면 남의 밭 참에 서리하다가 들켜서 고무신 한 짝 잃어버리고 주랭랑 치던 그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였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무던한지 좋게 말하면 곰이고 나쁘게 말하면 속 터지는 맹탕이었어요. 동네 형들이 병국이를 무슨 머슴 부리듯 굳은 일을 시켜도 바보같이 허허거리며 군말 없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다 뒤집어져서 결국 제가 쌈닭처럼 나서서 형들한테 대신 삿대질하고 따져주곤 했죠. 오빠는 바보야? 형들이 시킨다고 그걸 다 하고 앉아있어?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바보같이 허허실실 웃지만 말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오빠를 만만하게 보고 자꾸 부려먹는 거잖아. 아, 영수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싸워서 뭐하냐. 형들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한번 참으면 다 조용해지잖아. 난 시끄러운 거 싫어서 그래. 제가 옆에서 복장이 터지거나 말거나 동네 어르신들은 병국이를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바쁘셨어요. 요새 보기 드문 진국이라느니 법 없이도 살 위인이라느니 하면서
치켜 쓰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저만 보면 아주 노래를 부르셨죠. 영숙이처럼 똑 소리 나는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다. 저 곰탱이 구제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주 세뇌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덕담인 줄 알았지. 제 발목을 잡는 무시무시한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책보다는 흙이랑 더 친해서 일찌감치 과수원에 뿌리를 내렸고, 저는 이 좁아터진 읍내를 벗어나서 서울 공기 좀 마셔보겠다고 대학으로 도망치듯 떠났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집에 내려오면 이 남자가 꼭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 흙투성이 된 1톤 트럭을 덜덜거리며 몰고 와서는 터미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서 있더군요. 영수가 서울 공부 힘들지? 이거 읍내 빵집에서 사온 호두과자야. 따뜻할 때 먹어.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줄 서서 사온 거야. 서울에는 이런 만나는 거 없지? 배고플 텐데 얼른 하나 집어먹어봐. 투박한 손으로 내밀던 호두과자 봉지가 어찌나 뜨끈하던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의 흑역사를 다 아는 징글징글한 오누이 같은 사이였지 뭐예요. 저는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경리과에 덜컥 취직했어요. 반지하 자취방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쪽에 적금 붓고 주말엔 편의점 알바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회사 부장이라는 인간이 아주 질이 나쁜 거예요. 회식 때마다 제 옆자리를 기어이 차지하고 앉아서는 끈적한 눈빛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부장의 그런 찝쩍거림을 거절하면 다음날 업무 폭탄이 쏟아지기 일쑤였어요. 밤늦게 자냐? 라는 문자를 보내는 건 아예 일상이었고요. 결국 퇴근길 골목까지 쫓아오는 스토킹까지 시작된 거죠. 밤 11시에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그 인간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던지 너무 무서워서 고향에 있던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죽겠어. 회사 부장이 자꾸 집 앞까지 쫓아와. 지금도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없다고 잘 안 와준단 말이야. 나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겁나서 미치겠어. 뭐? 어떤 새끼야? 영수가, 문 잠그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갈게.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불 다 끄고 누가 와도 문 절대 열어주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그 새벽에 트럭을 몰고 3시간을 넘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제 자취방 앞 골목에 숨어있던 부장을 발견하자마자 차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멱살을 잡고 벽으로 확 밀어붙이더라고요. 글쎄, 평소엔 순둥하던 곰 같던 사람이 눈에서 불을 뿜으며 소리를 치는데 부장이 그 기세에 눌려서 오해입니다 만 연발하다가 주랭랑을 치지 뭡니까? 헐떡거리는 남편의 넓은 등을 보는데 그때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어요.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오더군요. 남편은 며칠 휴가까지 내고 제 출퇴근길을 계속 지켜줬습니다. 든든한 그 등판을 매일 보고 있자니 오빠 동생 사이만은 아닌 묘한 감정이 새록새록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수가, 서울 생활 힘들지? 그만하고 내려가자. 내가 평생 너 굶지 않게 해줄게. 나랑 살자. 나 가진 건 과수원 흙이랑 트럭밖에 없지만 너 하나만큼은 내 목숨 걸고 지켜줄 수 있어. 저런 놈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그냥 나랑 편하게 살자.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 남편의 투박한 프러포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고민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나중에 돈 냄새를 맡으면 맹수로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우리가 결혼 발표를 하자 양가 부모님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셨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집사람이 맺어준 인연이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친정 부모님도 병국이라면 우리 아들 같으니 더 볼 것도 없다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 형편이 영 어려워서 결혼식은 읍내 회관에서 조촐하게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물이라고 해봤자 종로에 가서 맞춘 얇은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고요. 신혼집은 과수원 구석에 있는 낡은 관리사 창고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여보, 미안해. 번듯한 아파트도 못 해주고 이런 창고에서 시작하게 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당신 좋은 집부터 지어줄게.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살면 거기가 궁궐이지. 도배랑 장판은 우리가 직접 하자. 나는 오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 낡은 창고면 어때?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살면 그게 바로 스위트 홈이지. 우리는 먼지 구덩이 창고를 신혼집이랍시고 둘이 붙어서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며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겨울에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코끝이 빨개질 정도였지만 인간 난로인 남편 품에 찰싹 붙어 자면 보일러 따위는 필요 없었지요. 남편은 새벽별 보고 과수원으로 출근하고 저는 방구석 CEO가 되어 인터넷으로 배즙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다가 물 한 방울 안 섞은 순도 100%라고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홍보를 했거든요. 제 글발이 먹힌 건지 아니면 하늘도 우리 부부의 짠내 나는 노력을 가상하게 여긴 건지 직거래 주문이 그야말로 빗발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배 상자 포장하느라 밤을 꼴딱 세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죠. 통장에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니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밤이면 캔맥주 하나씩 까서 마시며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던 그 시절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 부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쯤 됐을까요?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더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흙만 파고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덜컥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병원에서 발견했을 땐 이미 뱃속 곳곳에 나쁜 놈들이 퍼져서 손쓸 도리가 없었지요. 시댁 식구들 얼굴이 흙빛이 되어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여름 태풍 매미뺨치는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확을 코앞에 둔 배들이 죄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니 과수원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농사 지으려고 빌린 대출금까지 상환 압박이 들어오니 시댁은 순식간에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쟁이들이 과수원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들이닥치는데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몸져 누우시고 남편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강아지 마냥 낑낑대더라고요. 바로 그때 난세의 영웅처럼 저희 친정아빠가 등판했습니다. 가게 확장하려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적금에다가 가게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싸들고 시댁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지금도 큰돈이지만 20년 전 그 당시엔 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액이었거든요. 엄마가 당신들 노후는 어쩌려고 생돈을 남의 집에 다 퍼주냐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리셨지만 한번 꽂히면 직진만 하는 황소고집 우리 아빠를 누가 꺾겠습니까? 형님, 1억 5천이야. 이거 받아. 내가 은행 가서 당장 융통해 왔어.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고 형수님 수술비 대. 과수원 날리면 형님 평생 일군 거 다 무너지는 거잖아. 내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아니 이보게 아우님, 이게 무슨 돈이야? 자네 가게 뺀 거야? 미쳤어? 당장 도로 가져가.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넙죽 받아. 자네 노후자금이잖아. 내가 아무리 급해도 동생 등골 빼먹고 살 수는 없어. 친정 아빠의 피 같은 쌈짓돈 덕분에 과수원은 겨우 경매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돈으로도 매수가 안 되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6개월을 못 버티고 세상을 등지시더군요. 장례식장 풍경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시댁 식구들은 넋이 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대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거든요. 엄마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육개장 나르랴 조문객 맞으랴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셨고, 저는 혼이 가출한 남편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으며 어른의 보모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핏줄이라는 게 무색하더라고요. 시집가고 나서는 명절에도 그림자 한번 안 비치던 시누이 형님이 발인 날 다 되어서야 느긋하게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오자마자 아이고 곡소리는커녕 부조금 봉투부터 챙겨서 구석에 자리 잡고 돈을 세기 시작하는데, 무슨 은행 창구 직원이 장례식장으로 출장이라도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빠, 그래서 엄마 보험금은 얼마나 남았어? 나 지금 급한데 좀 융통 안 돼? 엄마 장례비 제하고 나면 그래도 꽤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엔 사업하다가 좀 말아먹어서 급전이 필요하거든. 엄마도 내가 힘들게 사는 거 하늘에서 보고 싶지 않으실 거야. 이년아, 네 엄마 뼈가루도 안 식었다. 사돈댁이 빚 갚아줘서 겨우 산 주제 또 돈 타령이 나와?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장례식에 와서 부조금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니까 그제야 시누이는 입에 지퍼를 채우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생돈 부어준 걸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는 빈말은커녕 씹다 버린 껌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때 딱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집구석 핏줄 중에 제정신 박힌 사람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걸요. 남편은 옆에서 누나 눈치 보느라 꿀 먹은 벙어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남자의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우유부단함이 싹수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전쟁 같은 장례식을 치른 뒤 저희 부부는 다시 현실 로그인을 해야 했습니다. 과수원 명의는 지켰지만 빚은 그대로고, 친정 아빠 돈은 언제 갚을지 기약 없는 장기 체납자 신세였으니까요. 창고를 개조한 신혼집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여름엔 무료 불가마 사우나가 개장하고, 겨울엔 엘사가 다녀갔는지 수도가 툭하면 얼어터지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였죠. 그래도 군말 없이 버텼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밤까지 흙바닥 구르는 걸 아는데 저라도 캔디처럼 씩씩해야 집안이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짠내 나지만 평화로웠던 창고살이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리다 쫓겨난 시누이 형님이 화려하게 컴백홈을 하신 겁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해서 이혼당했다는데 위자료는 고사하고 빚보따리만 싸 짊어지고 빈손으로 친정에 기어들어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본체 안방을 제 집 안방 마냥 꿰차고 앉아서는 저를 무슨 조선시대 몸종 부리듯 물 떠와라 밥 차려라 하며 아주 상전 노릇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케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니? 국이 소금국이야 뭐야?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든. 아휴, 입맛 떨어져서 밥 못 먹겠다. 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와봐. 계란 풀지 말고 파만 송송 썰어서. 알지? 형님, 저 지금 배즙 주문 들어온 거 송장 뽑느라 바빠요. 입에 안 마시시면 물 좀 더 부어 드세요. 그리고 저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한 줄도 때우고 있는데 라면 끓여오라뇨. 손발 멸정하시면 직접 끓여 드세요. 제가 분을 못 이겨 콧김을 뿜어대니까 옆에서 눈치 보며 밥을 밀어넣던 남편이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짓 좀 보세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혼하고 돌아온 불쌍한 누나니 태평양 같은 마음씨를 가진 네가 좀 참으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분위기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밭으로 줄행랑을 치는데 도망가는 속도가 아주 우사인 볼트 저리가라였습니다. 남편은 쥐새끼처럼 쏙 빠져버리고 시누이는 승리자 마냥 코웃음을 치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덩치만 산만한 곰 같은 남자는 내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회피형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러워서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밤늦게 기어들어온 남편이 쓱 발을 내밀며 마사지나 해줄까 하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 얄팍하고 단순한 위로에 또 마음이 물러져서 넘어가준 제가 바보 천치였지요. 그렇게 신우이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속은 시커먼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제가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전쟁 같은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과수원 수입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해서 저는 읍내 목 좋은 곳에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내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영원한 물주이자 스폰서인 친정아빠가 우리 딸 기죽지 말라며 가게 보증금을 쾌척해 주셨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장사가 되겠냐며 옆에서 장송곡을 불러댔고 신우이 형님은 오픈 전날까지 와서 고사를 지내듯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다방 커피도 비싸서 안 사먹는 판국에 누가 과일 주스를 사먹냐며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망하면 친정 아빠 땅 날아가는 거 알지 않냐며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혀를 차는데 정말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이를 바득바득 깔며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간판까지 달며 가게를 닦았습니다. 과수원집 며느리라는 간판을 걸고 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습니다. 밭에서 갓 따온 신선한 과일을 통째로 갈아주는 제 무식한 레시피가 읍내 젊은 층과 군청 직원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마치 복권 당첨번호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사장님, 여기 배주스 5잔 포장이요. 저번에 먹어보니까 진짜 설탕 맛 아니고 과일 맛이 진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사람들 다 여기 주스만 찾아요. 쿠폰 도장 좀 팍팍 찍어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아드릴게요. 오늘 배가 아주 당도가 좋아서 꿀맛일 거예요. 서비스로 컵 과일도 조금 담아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밀려들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우이 형님은 친구들을 대거 끌고 들이닥친 겁니다. 하필이면 창가 쪽 제일 좋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가서 지금 대기 손님이 많으니 주문은 카운터에서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기가 사장 누나인데 무슨 주문을 하냐며 친구들 앉아 있으라 하고는 저에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뻔세 좀 봐라. 내가 사장 누나야. 야, 너네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 옳게, 여기 내 친구들 왔으니까 제일 비싼 걸로 5잔 싹 갈아오고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 종류별로 다 꺼내와. 내 친구들 당 떨어지신단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거 말고 제일 크고 예쁜 걸로 골라와. 알았지? 형님, 뒤에 줄 서 계신 손님들 안 보여요? 지금 주문 밀려서 20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손님들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새치기를 해드려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순서 지켜서 주문하세요. 그날 매출은 역대급이었지만 제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어요. 남편과 형님은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매출이 오를수록 저를 왕따시키고 남편은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며 경제권을 뺏어갔어요. 형님은 하루가 멀다고 가게에 와서 돈통을 뒤적거리며 친정엄마 용돈 드린 것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게 수입 10원 한 장도 제 맘대로 못 쓴다며 우리 집 돈이 너네 친정 쌈짓돈인 줄 아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몸은 부서져라 일하는데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에 취급받는 기분에 씁쓸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에 웬 화려하게 꾸민 30대 여자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진한 화장에 명품백을 든 그 여자는 항상 남편이 있는 카운터 쪽을 힐끔거렸죠. 하루는 제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가보니까 주스 맛이 이상하다며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쉰내가 난다느니 썩은 배를 쓴 거 아니냐느니 하며 사람을 몰아쓰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오늘 아침에 밭에서 따온 싱싱한 배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 됐고 기분 잡쳐서 못 먹겠으니까 환불해줘요. 그리고 아줌마, 장사하는 사람이 앞치마꼴이 그게 뭐예요? 꼬질꼬질해서 원? 비위상하게 가게에서 행주 냄새가 진동을 하네. 사장님은 참 젠틀하신데 와이프분은 수준이 영광이네요. 사장님이 아깝다 정말. 여자가 좀 가꾸고 살아야 남자가 집에 붙어있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 와이프가 좀 모자라서 그래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 갈아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여보, 당신 뭐해? 빨리 사과 안 드리고. 손님 기분 상하게 했으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둘이서 끈적한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저 여자가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바로 그 여자가 제 남편을 홀리고 가정을 파탄낼 상간녀 최지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안 바르던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심지어 뱃살 뺀다고 헬스장까지 등록하더군요. 가게 마감할 때쯤이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전화를 안 받기 일쑤였고요.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차 키를 몰래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확실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조수석 의자 밑을 더듬거리는데 손끝에 차가운 게 걸리더라고요. 꺼내보니 큐빅이 박힌 귀걸이 한 짝이었어요. 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시트 틈새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나왔는데 모텔 라이터랑 같이 읍내 금은방 영수증이 툭 떨어지더군요. 목걸이 구입비 50만 원. 날짜를 보니 제가 주말에 혼자 가게에서 피 터지게 일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억지로 진정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메모리 카드가 포맷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한 거죠. 때마침 아는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이거 내 남편 아니니 옆 동네 카페에서 어떤 여자랑 껴안고 있더라. 혹시나 해서 찍어보낸다. 사진 속 남편은 그 화려한 여자, 상간녀 허리를 감싸고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영수증과 귀걸이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이 귀걸이 누구 거야? 그리고 이 모텔 영수증이랑 목걸이 50만 원? 이거 설명해. 블랙박스는 왜 지웠어?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설마 바람 펴? 내가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당신은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어? 아, 봤냐?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알게 될 거 속 시원하네. 야, 20년 살았으면 지겨울 때도 됐잖아. 넌 맨날 일 타령 돈 타령. 여자가 애교도 없고 뻣뻣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지훈이는 달라. 걘 나를 왕 대접해준다고. 넌 나를 머슴 취급하지만 지훈이는 나를 남자로 봐준단 말이야. 누구 덕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데 20년 동안 빚 갚느라 골병든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게다가 시장통 장사치 취급하며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수준 내가 아주 바닥까지 처박아 주마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댁 과수원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구로 확정됐다는 공고가 뜬 겁니다. 평당 5만 하던 맹지가 상업지구로 편입되면서 가격이 30배, 아니 현실적으로 10배 이상 뛴다는 소식이었죠. 보상금과 이주비를 합치면 대략 35억 원. 시골 사람들에겐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남편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를 와락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방금 전까지 바람 피우다 걸려서 뻔뻔하게 나오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죠.
여보, 대박났다, 대박났어. 우리 과수원 땅 신도시 들어간대. 보상금만 35억이래, 35억. 아싸, 나 이제 벤츠 탄다. 여보, 내가 당신 차부터 싹 바꿔줄게. 뭐 타고 싶어? 말만 해. 아, 진짜 꿈만 같다. 이제 고생 끝이야. 아, 근데 여보,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좀 분산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이런 법조는 잘 모르잖아. 내가 아는 법무사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싹 정리할게.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대. 내가 미리미리 손을 써놔야 35억 온전히 챙기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슨 소리야? 세무사한테 정식으로 물어보고 해야지. 괜히 꼼수 쓰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 그리고 아버님 땅인데 당신이 왜 설쳐? 아버님이랑 상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좋은 날 꼭 초를 친다고 화를 내더군요. 35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35억이라는 돈다발이 눈앞에 어른거리니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낚시터에 계신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보상금 나오기 전에 미리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고 떼를 쓸어 간 거죠. 증여세니 뭐니 핑계를 댔겠지만 속내는 뻔하잖아요. 돈 챙겨서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는 수작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호랑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며 농사꾼이 땅을 지켜야지 땅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냐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시작하더군요. 현관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데 아주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며 지금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 똥고집을 부린다고 욕을 해댔습니다. 제가 아버님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말리자 저를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뭐? 야, 너네 아버지가 시키든? 우리 집 재산 꿀꺽하려고 너네 아버지가 고치했지? 1억 5천 갚아준 걸로 유세 떠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보상금 35억 나오면 너 같은 거랑은 안 살아. 수준 안 맞아서 원. 이참에 갈라서 자. 넌 우리 집 수준에 안 맞아. 내 돈 보고 침 흘리지 말고 떨어져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 입으로 먼저 이혼 소리를 꺼내더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상간녀와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아주 셋이서 한패가 되어 저를 몰아세우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언니, 눈치 좀 챙기지 그랬어요? 오빠가 언니 촌스러워서 같이 못 다니겠대요. 거울 좀 보세요. 그 꼴을 하고 35억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세요? 오빠가 얼마나 창피했으면 저한테 하소연했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는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굴면 지는 거니까요. 이 인간들 법으로 아주 박살을 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날 저녁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상간녀까지 셋이서 식탁에 저를 앉혀놓고 일명 이혼 청문회를 열더군요. 아주 작당 모의를 끝낸 모양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샴페인까지 따져 있더라고요.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트리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는 꼴이라니. 남편이 먼저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이 땅은 우리 아빠가 물려준 특유 재산이야. 너네 아빠가 갚아준 1억 5천? 그거 20년 전 일이라 소멸시효 지났어. 법대로 해봐야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래도 내가 20년 전을 생각해서
위자료는 챙겨줄게. 자, 이거 받으세요. 2억이에요. 35억 중에 2억이면 로또 맞은 줄 알라고. 이거 받고 조용히 도장 찍으시죠. 셋이서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데 정말 토가 나올 것 같더군요. 35억이 이미 자기들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희희낙낙하는 꼴이라니. 남편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 제의까지 하더군요. 우리의 찬란한 35억 인생을 위하여 하고 외치는데 상간녀가 오빠 멋있다 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청춘 20년과 우리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막아준 돈을 생각하면 2억은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자존심을 세우며 거절하는 것보다 이 돈을 받아 챙기고 저들을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잠시 고민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그들은 제가 돈 욕심에 흔들리는 줄 알고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억, 현금 일시불 맞지? 질질 끌 거 없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2억 지금 바로 내 통장으로 꽂아. 그리고 당장 법무사 불러. 오늘 여기서 서류 정리 다 끝내자고. 나도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돈만 확실하면 도장 찍어줄게. 대신 나중에 딴소리 않겠다는 각서도 써. 남편은 허겁지겁 스마트폰을 꺼내 제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띵동하는 입금 알림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의 도장을 꼭 찍어 던져주었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잘 가요 아줌마 하며 조롱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실컷 웃어라. 그 웃음기가 피눈물로 바뀌는 건 딱 일주일 뒤니까.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니 부모님이 고생했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며 이제 더러운 꼴 안 봐도 된다고 위로해 주셨죠. 법적으로 남남이 된 그날 밤 저는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금 확인했으니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말이죠. 그들이 모르는 진짜 반전 카드, 시아버지가 저에게 쥐어준 칼자루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신고가 처리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낚시터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혼 절차 밟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해 계셨던 거죠. 타이밍 한번 기막히게 맞추시는 우리 아버님, 역시 고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 꼴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안방은 이미 상간녀가 차지하고 앉아 화장대를 드리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대낮부터 거실에 술상을 차려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아직 보상금은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며 35억 부자놀이에 심취해 있더군요. 우리가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야, 지연아, 우리 차 포르쉐 계약할까? 벤츠는 너무 흔하잖아. 아빠 오면 내가 용돈 좀 지어드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늙은 노인네 모시고 살면 우리 지은이만 고생해. 누나도 이참에 가게 하나 차려. 내가 투자해줄게. 문 밖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자식놈이 애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들으셨으니 오죽하셨겠습니까?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시더니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변호사님도 그 뒤를 따라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죠.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등장에 남편은 마시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상간녀는 기겁하며 남편 뒤로 숨었고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남편이 술 취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왜 이제 오냐며 횡설수설하는데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골프채까지 집어드시며 호통을 치셨죠. 이 썩을 놈들아, 어디서 요망한 것을 안방에 들여?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사지 멀쩡한 놈들이 늙은 애비 등골 빼먹고 처가 돈 떼먹는 게 핏줄이야. 내 핏줄은 오늘부로 끊겼다. 에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키운 게 천추의 한이다. 아이, 아빠 왜 그래? 며느리는 돈 받고 나갔어. 이제 지은이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아빠도 좋잖아. 그리고 아빠 땅 보상금 나오면 나한테 다 넘겨. 내가 관리해줄게. 아빠는 늙어서 돈 쓸 줄도 모르잖아. 누가 누구 마음대로 내 며느리를 쫓아내. 그리고 뭐 보상금을 넘겨? 꿈 깨라 이 도둑놈아. 자, 얘따.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게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냐? 어?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 김영숙?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있어야지. 왜 영숙의 이름이 여기 박혀 있어? 남편은 시아버지가 던진 서류를 주워 들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권리자란에는 제 이름 3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신우이와 상간녀도 서류를 빼서 들고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들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들의 멍청한 표정을 보며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내 땅 며느리한테 주겠다고 6개월 전에 도장 다 찍었다. 네 놈이 밖으로 놔들면서 딴짓거리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불러서 매매 예약 걸어두고 영숙이 앞으로 가등기 박아놨단 말이다 이놈아. 20년 전 사돈이 갚아준 1억 5천을 매매대금으로 치고 이 땅은 법적으로 이미 영숙이한테 넘기기로 계약 끝났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을 줄 알았던 땅이 아버지의 의지로 이미 아내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는 땅의 유일한 주인이었고 아들은 그저 김칫국만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네 허락을 내가 왜 받아?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너 같은 불효자식한테는 땡전 한 푼 못 준다. 영숙이가 그동안 고생한 값이랑 사돈 어르신 빚 갚는 셈 치면 35억도 부족해. 상황 파악이 끝난 상간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죠. 35억 부자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20년 산 조강지처까지 몰아냈는데 빈 껍데기만 남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녀에게 남편은 그저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야 박병구, 네가 분명히 네 땅이라고 했잖아. 35억 들어온다고 큰 소리 치더니 나한테 사기쳤어? 내 돈 2억, 아니 오빠가 빌린 그 돈 다시 갚어? 당장 갚으라고. 내가 오빠 빚 갚아준 게 얼만데 이 사기꾼아. 아니 나도 몰랐다고. 아빠가 저렇게 해놓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 나 아프잖아. 지은아 진정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빠한테 빌면 되잖아. 이 사기꾼 새끼야. 내 2억 이제 거지됐잖아. 내 돈 내놔.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못 나가. 경찰 불러. 너 고소할 거야. 상간녀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다니고 신우이는 그 와중에 자기 목 챙기겠다고 시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서로 남 탓을 하며 물고 뜯기 시작했죠. 남편은 상간녀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제 쪽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다 저 여자가 꼬리쳐서 그런 거야. 나한테 당신뿐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당신 머슴처럼 살게. 나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웃기지 마. 네가 머슴처럼 산다 한들 2억이 생기니? 35억이 생기니? 난 빚쟁 거지랑은 안 살아. 이거 놔. 더러운 손 치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문 자물쇠의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구경인가 하고 하나둘 나오시더니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35억은커녕 위자료 2억까지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채로 말이죠. 그 후로 일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이주비 등으로 세금 제하고 약 35억 원이 제 통장에 꽂혔거든요. 평생 만져볼 수나 있을까 했던 영이 잔뜩 찍힌 통장을 보니 지난 세월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20년간 흘린 피땀과 눈물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탐내던 하이에나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빈털터리가 되어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능력이 있다던 상간녀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영원까지 끌어모아 쓰고 도망간 거였죠. 사랑꾼인 척, 부자인 척 하더니 실상은 빚 돌려막기 하던 꽃뱀이었던 겁니다. 여보, 아니 영수가 나 지금 여관방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지은이 그년이 내 이름으로 대기업에 돈까지 끌어다 쓰고 날랐어. 나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밥값이라도 좀 주라, 어? 우리 20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게 해줘야지. 나 너무 배고파.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 형님도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렀어요. 가게돈 횡령한 증거를 모아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무슨 고소냐 며 펄펄 뛰더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자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감방갈 위기에 처하니까 구치소 가기 싫다고 저한테 꼬깃꼬깃한 편지를 보냈지 뭡니까? 옳게, 아니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내가 그때 미쳐서 그랬어.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니? 읽자마자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결국 신우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동네 방네 소문이 다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몰락하는 동안 저는 제가 받은 복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정가게 앞에 찾아와서 서성거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가게 앞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남편 얼굴에 냅다 뿌리셨답니다. 에이,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가 얼쩡거려.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20년 동안 내 딸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워. 내 딸 눈에 띄면 그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썩 꺼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어.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일단 제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들부터 정리 들어갔습니다. 아예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철옹성을 쌓아버렸죠. 제 방형 100m 안에는 얼씬도 못하게 마치 팔이 쫓듯 확실하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숙제, 유일하게 사람 고실하셨던 우리 시아버지 챙겨드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을 딱 잘라서 시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쾌척했거든요. 아버님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건 며느리가 주는 게 아니라 막내딸이 드리는 첫 월급이라 생각하시라며 방황제로 돈다발을 떠안겨드렸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님 여생 편안하시라고 경치 끝내주는 최고급 실버타운 VIP 실을 일시불로 끊어드렸습니다. 낚시광인 아버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서 낚시터가 코앞이고 말동무하실 분들도 많은 곳이라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저의 영원한 스폰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읍내 신축 상가 건물을 하나 통째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로 신분 상승시켜 드린 겁니다. 엄마 아빠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장사 그만하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세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아이고 영수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큰 건물을 사줘. 우린 괜찮다. 너나 잘 살지.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해서 어떡하냐. 장하다 내 새끼. 정말 고맙다.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데 저도 그 품에 안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고 나니 지난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제가 운영하던 주스 가게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팍팍 꽂아주면서 오토 매장으로 돌렸습니다. 사장인 제가 없어도 가게는 척척 돌아가고 숨만 쉬어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적을 맛보았죠.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부동산 공부에 매진해서 자산을 꽤 묵직하게 불렸습니다. 예전엔 콩나물값 100원, 200원에 손을 벌벌 떨던 짠순이였는데 이제는 튼튼한 새 차를 직접 몰고 다니고 마트에서 가격표도 안 보고 카트에 물건을 쓸어 담는 소소한 사치를 즐깁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와 친정 아빠는 매주 낚시를 다니시며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되셨어요.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배틀을 뜨시는데 아주 유치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사준 최고급 안마의자 자랑을 하시면 친정 아빠는 딸이 해준 산삼 먹고 회춘했다며 맞받아치시는데 늙음하게 귀여운 경쟁을 하는 두 분을 보는 게 제 삶의 낙이랍니다. 확실히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돈이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귀티가 흐르나 봅니다. 길에서 동창들을 만나면 얼굴 폈다고 아주 난리들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재혼 자리가 들어오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자 수발 드는 건 이제 은퇴했거든요. 혼자 버는 돈 혼자 펑펑 쓰면서 부모님 효도하고 맛있는 거 사 먹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니까요. 반면에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인간들은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고향 바닥에서 폐륜 남매로 낙인 찍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거든요. 결국 야반도주하듯 타지로 도망쳤는데 들리는 소문엔 남편은 인력 사무소를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됐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다른 지역에서 또 사기치다가 덜미가 잡혀서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고요. 법적으로 그들이 제 재산의 일원 한 푼 손댈 수 없게 철통방어를 해뒀으니 저는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합니다. 과수원 땅은 공원으로 바뀌었고 그 입구엔 시아버지의 호를 딴 멋진 정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정자를 볼 때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죠.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10중 8구 전 남편인 것 같은데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와서 질척거려 봤자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니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가난, 무시, 그리고 뼈아픈 배신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술안주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